당신 남편이 제 아내를 임신시켰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녀의 어깨가 크게 한번 흔들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마주 잡고 있던 손등 위로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잠시 후 그녀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거짓말이겠죠.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밤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서울 마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7해 결혼 생활을 지켜왔다고 믿던 한 남자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고,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믿던 한 여자의 세상을 통째로 부숴버린 한 문장이었다. 그리고 그 문장 하나가 두 가정의 운명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틀어버렸다. 그보다 조금 앞서 내 아내는 식탁에 나를 앉혀놓고 말했다. 임신했어. 그런데 당신 아이가 아니야. 7해 동안 함께 쌓아 올린 시간들, 우리가 견뎌온 상처와 위로가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소리를 나는 분명히 들었다. 그때만 해도 이 배신이 어디까지 번질지, 누구의 삶을 어디까지 끌고 내려갈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결말은 당신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감정에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방탐정의 더블 파일과 함께 더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속으로 떠나보세요. 나는 서울 마포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42살 강도훈이다. 밤이 깊어 문을 닫고 나면 늘 같은 풍경이 남는다. 식탁 위에 반쯤 비어있는 잔, 천천히 식어가는 공기, 그리고 내 어깨에 내려앉은 나이를 실감하게 만드는 묵직한 피로.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고 나는 그것이 곧 평범한 삶이라고 믿었다. 적어도 얼마 전까지는. 아내 박민정은 올해 41살이다. 강남의 피부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며 바쁘게 지냈고, 나는 그런 아내를 믿었다. 결혼한 지 7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서로 말은 아껴왔지만 그 상처까지도 함께 감당해왔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비록 이상적인 부부처럼 보이진 않았어도 적어도 서로 등을 돌리진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아내의 하루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회식, 세미나, 고객 상담, 갑작스러운 외근. 바쁜 계절이 찾아온 거라고 넘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다. 늦은 밤 들어오는 아내를 마주한 날, 번진 화장과 낯선 향수 냄새가 문틈 사이로 먼저 들어왔을 때 나는 말문이 막혔다. 누구나 하루쯤은 그런 날이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온전히 잠잠해지는 순간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하는 건 나 스스로도 용납하기 어려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아내가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식탁 앞에 앉아 눈을 피한 채 말했다. 임신했어. 숨이 턱 막히는 것처럼 가슴이 울렸다. 기적이 찾아왔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늙어가는 우리에게도 끝내 한 줄기 빛이 내려온 건가 싶어 한동안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아내가 고개를 들고 쏟아낸 다음 한마디가 모든 것을 산산이 부쉈다. 그런데 당신 아이가 아니야. 그 말이 방 안을 울리며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뒤뚤게 휘어지는 듯했다. 아내의 입술이 다시 열렸다. 미안해, 도훈아. 나 다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아이야.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미세하게 떨렸고 숨을 들이마시는 데조차 통증이 느껴졌다. 도대체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지만 겨우 목소리를 짜내 물었다. 누군데? 아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에서 알게 된 의사 이재혁이라고 해. 그 순간 나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 이름 하나가 방 안의 공기를 뒤틀어 놓았고 나를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까지 흔들렸다. 의사라니. 그것도 아내가 매일같이 드나들던 강남의 그 피부과와 연계된 병원에서 만난 사람이라니. 그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틀렸고 치가 떨렸다. 아내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를 속여왔는지 생각할수록 몸 안쪽에서 어떤 끈적한 분노가 기어 올라왔다. 아내는 거듭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했지만 그 말들이 내 귀에는 아무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갔다. 눈물을 흘리는 얼굴조차 더 이상 나에게는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 아내가 보여준 진짜 얼굴을 본 것 같았다. 내게 등을 돌리고 다른 남자를 선택해도 된다고 스스로 납득해 온 사람. 그 남자가 아내와 헤어질 거라며, 그러니 우리도 정리하자고 말하는 그 뻔뻔스러운 태도만 떠올라도 속이 뒤집혔다.
정말 어디까지 나를 바보로 만들 셈이었는지 묻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새벽까지 누워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온갖 생각이 제멋대로 얽혀 나를 파고들었다. 7년 동안 함께 쌓아 올린 믿음이 이렇게 허무하게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없다는 것. 나만 모든 걸 잃고 나만 고통을 짊어져야 할 이유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고 카드 사용 내역도 하나하나 살폈다. 그동안 아내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기록들이 차갑게 나를 맞았다. 호텔 결제, 내역,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의 선물 구매 기록,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넘길 때마다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고 손끝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쌓였다. 나는 그 남자 이재혁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시작했다. 나보다 두세 살 많은 44세 정형외과 의사. 이미 결혼했고 9살 난 딸이 있으며 강남에서 제법 이름을 알린 인물이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어떤 장치가 끊어지는 소리가 난 것 같았다. 본인도 가정이 있으면서 남의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렸다는 사실에 역겨움까지 치밀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나만 모든 걸 알고 왜 나만 이 지옥을 견뎌야 하는가? 저 남자의 아내도 진실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나만 이렇게 무너졌으니 충분하다는 법은 없다. 그에게도 그의 가정에도 진실이 닿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솔직히 인정하자면 그때 내 안에는 복수심이 분명히 있었다. 나를 무너뜨린 사람에게 그의 가정에도 균열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칠 고민한 끝에 결국 그 남자의 아내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통해 연락처를 어렵게 알아냈다. 하지만 막상 번호를 손에 쥐고 나니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당신 남편이 제 아내와 바람이 나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근처에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고만 전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다. 놀랍게도 서유진 씨는 흔쾌히 만나겠다고 했다. 통화를 끊고 난 뒤에도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아 그날 밤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의 가정에 이 폭탄 같은 진실을 던져도 되는지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결론은 같았다. 이미 내 가정은 산산이 부서졌고 내가 혼자 모든 고통을 짊어질 이유는 없었다. 무엇보다 그 여자 역시 진실을 알아야 했다. 자신의 남편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건 더 잔인한 일일지도 모른다. 약속한 날 나는 카페 한 구석에서 유리창 너머로 흘러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심장은 심하게 요동쳤고 가슴속이 텅 빈 통처럼 울렸다.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나를 믿을지, 아니면 미친 사람 취급을 할지 모든 가능성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잠시 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사진으로만 봤던 서유진 씨였다. 화려한 외모는 아니었지만 첫눈에 착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세상 풍파를 잘 모르는 듯한 순한 인상.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 희생자일 뿐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내 속에서 이재혁에 대한 분노가 더 강하게 타올랐다. 그녀가 조용히 자리에 앉자 나는 숨을 고르고 바로 본론을 꺼냈다. 돌려 말할 이유도 없었고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꼭 알려드려야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준비해 온 말을 꺼냈다. 유진 씨 남편 이재혁 씨와 제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순간 유진 씨 얼굴이 눈앞에서 하얗게 질렸다. 피가 쭉 빠져나가는 사람을 실제로 보면 저런 표정이겠구나 싶을 정도였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겨우 소리가 나왔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이요?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으로 조용히 가방을 열고 준비해 온 것들을 꺼냈다. 호텔 출입 기록에서 출력한 사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멀리서 찍은 사진, 그리고 아내의 임신 진단서까지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유진 씨의 시선이 서서히 서류와 사진들 위를 훑었다. 당신 남편이 제 아내를 임신시켰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녀의 어깨가 크게 한번 흔들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마주 잡고 있던 손등 위로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잠시 후 그녀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거짓말이겠죠.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눈앞의 종이와 숫자와 날짜들은 변명할 틈을 주지 않았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병원 이름이 찍힌 진단서, 결제 내역의 시간과 장소, 어느 것 하나 우연이나 착각으로 넘길 수 있는 건 없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유진 씨가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요즘 남편이 바쁘다고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설마 다른 여자랑. 말끝이 점점 작아지다가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시감과 함께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나와 똑같이 속고 있었던 또 다른 피해자. 같은 자리에 같은 상처를 안고 앉아있는 사람. 그때 순간적으로 유진 씨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 보였다. 절망과 슬픔만 있던 얼굴에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였다. 그 여자 당신 아내가 정말 임신한 게 맞나요? 우리 남편 아이로요?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실합니다. 제 아내가 직접 말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 씨 표정이 서서히 식어갔다. 방금 전까지 눈물에 젖어있던 얼굴이 금세 얼음처럼 굳어지더니 입술이 곧게 다물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순간적으로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온 건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완전히 부정하지도 못했다. 배신당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정, 무너지는 순간에 치밀어 오르는 욕망 같은 것. 제 말은요. 유진 씨가 눈을 굳게 뜨고 내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당한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여자고 당신도 남자고 그들이 저지른 일을 똑같이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누가 봐도 지저분하고 비켜가야 할 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머릿속 어딘가에서 그 말이 자꾸만 되살아났다. 우리가 당한 걸 고스란히 삼키고 조용히 사라져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물음이 가슴을 두드렸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우리까지 그렇게 되면 결국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를 붙잡으려 하는데도 유진 씨의 목소리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먼저 선을 넘었잖아요. 우리가 착하게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날 밤도 잠은 찾아오지 않았다. 복수라는 감정이 얼마나 달콤하면서도 위험한지 그 경계 위에서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그래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만큼 우리도 그들에게 상처를 남겨야 공평하다는 생각이 집요하게 따라붙었다. 며칠 뒤 유진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생각해봤는데요. 정말로 해보죠. 우리도 똑같이 돌려줘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결심을 끝내고 나온 사람의 톤이었다. 나 역시 며칠 동안 괴로워하며 고민했지만 결국 도달한 결론은 같았다.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상처만 끌어안고 사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처음 시작한 일은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들 눈앞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뿐이었다. 이재혁이 자주 드나든다는 레스토랑에서 일부러 마주칠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춰 자리를 잡았다. 두 사람의 시야에 들어올 만한 곳에서 유진 씨와 나란히 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때로는 자연스럽게 어깨를 기울였다. 며칠 뒤에는 아내 민정이 근무하는 병원 근처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직원들이 오가는 시간대에 맞춰 일부러 병원 앞을 지나갔다. 유진 씨와 나란히 걸으며 짧은 대화를 주고받았고 신호를 건너며 잠시 손목을 잡아주는 신용을 했다. 과장되지 않게 그러나 눈에 띌 만큼만.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당신 요즘 누구랑 만나고 다니는 거야? 나는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나야 맨날 집이랑 가게밖에 모르는데. 아내는 대답을 듣고도 쉽게 의심을 거두지 못한 눈치였다. 입술을 깨물며 한동안 나를 노려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재혁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을 곧 듣게 되었다. 유진 씨 말로는 남편이 갑자기 자신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한치도 빼놓지 않고 캐묻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디 갔다 왔느냐, 누구랑 있었느냐, 왜 연락이 늦었느냐. 자기들은 그렇게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면서 정작 조금이라도 수상한 기미가 보이자 불안해하는 모습이 정말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계획을 점검해보자며 유진 씨와 저녁에 술을 마시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다음 단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는 자리였다. 하지만 잔이 몇 번 오가고 가게 안에 잔잔한 음악이 깔리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각자가 겪은 상처와 그동안 누구에게도 내보이지 못했던 감정들이 조심스레 입 밖으로 나왔다. 정말 힘들었어요. 유진 씨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떨구었을 때 나는 그 말이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둘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진 씨가 잔을 내려놓으며 눈물을 흘렸다. 결혼하고 나서 줄곧 남편만 믿고 살았다고, 자기 인생의 기준과 중심을 모두 그 사람에게 맞춰놓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내 가슴 한쪽도 같이 저려왔다.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의 상처를 안고 앉아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그의 말이 남의 일이 아니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7회를 같이 살면서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내 말이 허공에서 천천히 가라앉았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고 그 뒤로는 굳이 위로라는 말을 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상대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잔이 오갈수록 입안에서 알코올 맛이 옅어지고 대신 속에 숨겨뒀던 말들이 하나둘 섞여 나왔다. 남들 앞에서는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 버티는 척하며 덮어두었던 나날들이 가게 조명 아래에서 천천히 드러났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게 서로의 손등에 스치는 온도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우리는 결국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충동적으로 넘어버렸다. 술 때문이라고 말하면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몰랐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단지 술탄만은 아니라는 것을. 배신당했다는 감정과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뒤엉킨 채 어두운 구석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머리는 무겁고 가슴은 더 무거웠다.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건드려 버린 건지 생각이 낮아 복잡한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우리가 너무 멀리 가버린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은 거둘 수 없었다. 유진 씨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짧은 침묵 끝에 그녀가 말했다. 이제 정말로 똑같이 돌려준 거네요. 그 말과 함께 그녀 얼굴에 스쳐 지나간 표정에는 묘한 해방감이 섞여 있었다. 나 역시 비슷한 기분이었다. 비뚤어진 형태이긴 했지만 마침내 우리가 뭔가를 되돌려준 것 같은 느낌. 그동안 일방적으로 얻어맞고만 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주먹을 쥐어본 순간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하지만 몇 주 뒤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일이 벌어졌다. 유진 씨가 조심스레 연락을 해왔다. 저 병원에서 확인했는데요. 저도 임신했어요. 가게 앞 골목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는 듯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가도 곧 상황을 하나씩 짚어보니 웃음이 나올 만큼 기막힌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제 아내는 그 남자의 아이를 품고 있고 그 남자의 아내는 이제 내 아이를 품게 된 것이다. 우연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정확하게 맞물려 있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당혹감이 앞섰다. 그러나 그 감정 뒤를 곧바로 다른 생각이 따라붙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하게 돌아온 복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 사실을 이재혁과 민정이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상상만 해도 속이 서늘하게 시원해졌다. 우리가 겪었던 배신감과 충격을 이제는 그들이 똑같이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한 달쯤 지나자 상황은 점점 흥미롭게, 그러나 어딘가 비틀린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아내 민정은 뱃속의 아이를 이유로 이재혁을 더욱 조르기 시작했다. 언제 아내랑 이혼할 거야?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정리해야지. 시간이 많지 않잖아. 전화를 하면서도 집으로 돌아와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마치 이미 그 남자의 성이 박힌 가정을 머릿속에 그려놓은 사람 같았다. 하지만 그 무렵 이재혁은 이미 우리 사이를 눈치채고 있었다.
어디선가 흘러들어간 말이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모습이 누군가의 눈에 띄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온 민정이 얼굴을 하얗게 질린 채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재혁 씨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당신이 그 사람 아내랑 만난다고 같이 다니는 걸 봤다고. 나는 피하지 않기로 했다. 피할 생각도 없었다. 그래, 만나고 있어. 아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나는 덧붙였다. 왜? 안 될 이유라도 있어? 민정은 그제야 제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다. 미쳤어. 당신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정말 가소로웠다. 자기는 몰래 바람을 피우면서 내가 똑같이 하자 도리어 분노하는 그 모습이 기막힐 정도였다. 나는 당신처럼 몰래 숨기진 않았어.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잖아. 그리고 그 남자 아내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알려준 거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거야.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러나 아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설마 너도 그 여자랑? 나는 피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래, 당신이 그 남자랑 한 짓을 나도 똑같이 했어. 그리고 결과도 당신이랑 똑같아. 아내 얼굴에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가던 순간 나는 마지막 한 방을 내리꽂았다. 유진 씨도 임신했어. 네, 아이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얼굴에서 피가 완전히 가셨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겨우 목소리를 짜내 중얼거렸다. 뭐라고? 그대로 힘이 풀린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도 복잡하게 일렁였다. 한편으로는 가슴 속 깊이 숨어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7해를 함께 산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끝을 알리는 내 자신이 씁쓸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있는 선은 한참 전에 지나온 뒤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어 이재혁에게 상황을 털어놓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어떤 소리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쪽 역시 큰 혼란에 빠졌다는 건 굳이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다. 자기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며칠 후 결국 이재혁이 나를 직접 찾아왔다.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동자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이 어떻게 내 아내를 건드릴 수가 있어? 미쳤어? 그가 거칠게 소리쳤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내 아내에게 한 짓을 나도 그대로 돌려준 것뿐이야. 문제가 뭐가 있어? 나는 또렷하게 말했다. 이재혁의 얼굴이 순간 붉게 달아오르더니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굳어졌다. 이 미친 자식이. 이를 악문 채 욕을 내뱉으며 주먹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무섭지가 않았다. 오히려 그 모습조차 초라해 보였다. 때리려면 때려봐요. 그 대신 그 한 방 때문에 당신 인생이 더 큰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건 알고 하시죠. 내 말에 그의 팔이 잠시 허공에서 멈췄다가 결국 천천히 내려갔다. 의사라는 직업으로 쌓아 올린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당신들이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7해의 결혼 생활을 짓밟고 남의 아내를 임신시킨 건 당신입니다. 나는 그저 당신이 한 일을 똑같이 돌려준 것뿐이에요. 이재혁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져 갔다. 분노와 후회와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다. 이제 더 숨길 것도 미룰 것도 없었다. 나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간자 소송을 준비했다. 이재혁과 민정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였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호텔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임신 진단서까지 모든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다. 내가 감정에 휘둘리며 모아둔 조각들이 서류철 속에서 하나의 흐름을 갖추자 변호사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이 정도면 이기는 건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됩니다. 드디어 감정적인 복수를 넘어서 법 앞에서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장이 접수되자 곧바로 저쪽에서 연락이 왔다. 합의로 조용히 끝내자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이미 선을 넘을 대로 넘은 상황에서 조용히 돈 몇 푼 받고 끝낼 생각은 없었다. 법정 한복판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모든 진실을 드러내고 싶었다. 첫 번째 재판날 법정 안에는 이재혁과 민정,
그리고 유진 씨까지 모두 자리했다.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과 그 배우자들, 네 사람이 한 공간에 앉아있는 광경은 어떤 의미로는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다. 이재혁은 끝까지 유진 씨를 노려보았고 민정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을 들지 못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겪은 일들이 한 줄 한 줄 기록으로 읽혀나갔다. 이재혁과 민정의 불륜 관계, 민정의 임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나와 유진 씨의 관계까지. 사실관계가 정리될수록 법정 안은 더 조용해졌다. 판사조차 이런 모양의 사건은 처음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재혁 측 변호사는 필사적으로 주장했다. 원고 측도 동일한 행위를 저질렀으니 이 자료 청구권이 제한되어야 한다. 서로 잘못이 있는 사건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려 했다. 하지만 우리 변호사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고의 행위는 피고들의 불륜 이후에 발생한 대응이며 시간적 선후 관계가 명확합니다. 피고들의 선행 행위가 아니었다면 원고가 그런 선택을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도덕적 평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책임의 출발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법적 구분은 분명해야 합니다. 법정 안에 잠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 이재혁과 박민정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 한 문장이 공기 속을 가르며 떨어지는 순간 내 가슴속 어딘가가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줬다는 것, 적어도 이 일에 대해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법이 확인해 준 셈이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것은 그 이후의 파장이었다. 이재혁이 근무하던 병원에도 소식이 전해지면서 병원 분위기가 크게 뒤흔들렸다. 의사는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하는 직업이고 그만큼 도덕성을 요구받는 자리였다. 기혼인 의사가 환자의 보호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병원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손상이 갔다. 내가 따로 나설 필요도 없었다. 소문은 알아서 번졌다. 민정도 예외가 아니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고 복도에 서 있어도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임신한 몸으로 이런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되자 아내의 얼굴은 눈에 띄게 초췌해졌다. 하지만 그 모습이 안타깝다고 해서 그동안 내가 당한 일을 지울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다투는 장면을 몇 번이나 목격했다.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되는 거였잖아. 조심은 무슨, 당신이 먼저 나를 유혹했잖아. 서로를 물어뜯는 대화였다. 한때 서로에게 빠져들어 가정을 무너뜨렸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 독을 뿜어내고 있었다. 보기 좋다는 표현이 이런 데 쓰이는구나 싶을 정도였다. 판결이 확정된 뒤 이재혁이 다시 한번 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거의 절망에 가까운 얼굴이었다. 몇 년은 한꺼번에 늙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제발 이것만은 조용히 넘어갈 수 없을까요? 병원도 위태롭고 집도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는 거의 매달리듯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제 가정을 부숴버릴 때는 그런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내 목소리는 스스로 느껴질 만큼 차가웠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유진 씨의 임신 사실이 본격적으로 알려지자 이재혁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마치 모든 걸 빼앗긴 사람처럼 제어가 되지 않는 불안과 분노에 휘둘리는 모습이었다. 어느 날 새벽 가게 문을 열기 위해 나가보니 카페 앞 인도에 그가 서 있었다. 초췌한 얼굴로 담배를 연달아 피워 물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어. 그는 낮게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하지만 이미 법적 절차까지 모두 끝난 상황에서 그런 협박이 나를 흔들 수는 없었다. 이제 겁이 나는 쪽은 나가 아니라 그쪽이라는 걸 누구보다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더 우스운 건 민정과의 관계였다. 처음엔 서로 붙어 앉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상황을 견뎌내보자, 언젠간 지나갈 거야 같은 말을 주고받았다고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위로의 말은 사라지고 서로를 원망하는 말만 남았다. 특히 이재혁은 뱃속의 아이 때문에 상황이 더 꼬였다며 민정을 탓했다. 내가 임신까지 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안 그랬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 민정도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이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아내랑 정리하겠다, 책임지겠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데요? 지금 와서 왜 나한테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둘의 싸움은 갈수록 더 보기 흉한 모양새로 번져갔다. 남의 가정까지 부숴가며 서로에게 뛰어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같은 입으로 상대를 향해 독을 뿜고 있었다.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자니 같은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결정타는 유진 씨가 날렸다. 어느 날 이재혁이 집으로 찾아와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당신이 어떻게 감히 내 아내까지 건드릴 수가 있어. 그 순간 유진 씨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당신이 먼저 우리 가정을 짓밟았어요. 이건 운명처럼 되돌아온 벌일 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재혁의 얼굴은 정말 볼만했다고 한다. 자기가 저지른 일이 고스란히 자기 인생으로 되돌아오는 장면을 이제서야 똑바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래도 넌 내 아내잖아. 그가 그렇게 소리쳤지만 유진 씨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아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녀는 준비해 온 이혼 서류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마음을 굳혀왔는지 서류는 이미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재혁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사면초가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고 불륜 상대였던 민정은 계속 결혼을 재촉하고 병원에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고 법적으로는 거액의 위자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 도망칠 곳이 남지 않았다. 그 와중에 민정 역시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처음엔 이재혁과의 결혼을 굳게 믿었던 모양이지만 어느 시점부터 그가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지금은 상황이 너무 복잡해. 조금만 더 기다리자. 정리가 되면 그때. 그러나 민정이 바보는 아니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눈치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결국 어느 날 민정이 이재혁을 몰아붙였다. 정말로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 인생 이렇게 만든 거 책임질 거냐고. 그때 이재혁 입에서 나온 말은 잔인함을 넘어 거의 폭력에 가까웠다. 솔직히 말하면 넌 그냥 재미있는 상대였어. 진짜 사랑은 아니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의 민정 얼굴을 나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세상이 한 번에 무너지는 표정이 이런 것이겠구나 싶었다. 7회의 결혼 생활을 버리고 선택한 남자에게서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굳이 상상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다. 상황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극적으로 전개되었다. 민정은 결국 이재혁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 혼자 아이를 품은 채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직장에서도 눈총을 받으며 버티다가 끝내 사직서를 냈다고 들었다. 임신한 몸으로 새 직장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았고 설령 구한다 해도 곧 출산과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 어느 회사에서도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생활비를 쥐어짜며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지낸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이재혁의 사정도 나아질 리 없었다. 병원에서 징계를 받고 사실상 내쫓기듯 나왔고 개인 병원을 차리려 해도 이미 소문이 퍼진 상태라 환자들이 발길을 돌렸다.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인데 그는 그 신뢰를 스스로 갈아엎어버린 셈이었다. 게다가 유진 씨와의 이혼 소송에서도 철저하게 밀렸다. 불륜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누가 먼저 선을 넘었는지 증거는 너무나 분명했다. 재산 분할에서도 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고 그는 정말 말 그대로 가진 것을 하나씩 잃어갔다. 한때 남의 가정을 흔들 만큼 자신만만하던 의사는 그렇게 빈손으로 남게 되었다. 반면 우리 쪽은 어떠했을까? 처음에는 나와 유진 씨 모두 마음이 뒤섞여 있었다. 복수의 쾌감, 죄책감, 후회,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진짜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으로 남아있었다.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만 봐도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사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우리는 함께 배우고 있었다. 같은 상처를 겪어본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게 있다.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얼마나 버거웠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이다. 유진 씨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을 때 나는 정말로 기뻤다. 병원 복도에서 작게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굳어있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내 아이가 내 품 안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지독한 일들의 끝에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싶었다. 모든 일이 복수에서 시작된 건 틀림없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고 무너진 자리 위에 새로운 가정을 세우게 되었다. 법원에서 받은 위자료 3천만 원은 카페를 확장하는 데 썼다. 가게를 조금 더 넓히고 오래된 조명을 새로 달고 창가 쪽 자리에 아이를 위한 작은 의자를 하나 놓았다. 아침마다 셔터를 올릴 때면 예전과 똑같은 거리인데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유진 씨는 아이를 데리고 가게에 들렀고 아이가 잠든 틈에 계산대를 봐 주거나 메뉴를 함께 고민해 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처음에는 분명 복수였다. 상처 입은 마음끼리 서로 기대기 위해 붙잡은 마지막 밧줄에 가까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정은 모양을 바꾸었다. 이제는 복수라는 말보다 사랑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사이가 되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된 것이다. 얼마 전 민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랜만에 보는 번호였다. 도훈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문자를 몇 번이고 읽어봤지만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답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우리가 선택한 결과일 뿐이야. 그 뒤로 더 이상 이어갈 말이 없었다. 이재혁 역시 몇 번 나를 찾아와 모든 걸 원래대로 돌리자고 했다. 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사람처럼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만들자고 했다. 하지만 이미 흘러가 버린 물을 다시 위로 퍼올릴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지금 내게는 지켜야 할 아내와 아이가 있다. 돌아갈 이유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그 둘은 몸으로 깨닫게 되었다. 가볍게 시작한 불륜이 자기들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남의 가정을 무너뜨릴 때는 그 끝을 상상하지 못했겠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두 사람이 잃어버린 것들을 떠올리면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다. 지금 나는 유진 씨와 아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단단한 일상을 살고 있다. 아침엔 카페 문을 열고 점심 무렵이면 유진 씨와 아이가 들러 웃음소리가 가게 안에 번진다. 밤이 되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불을 끈다. 대단한 행복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도 내어주고 싶지 않은 삶이다.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만나게 된 건 분명 아니다. 누가 봐도 고개를 갸웃할 만한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날들을 지나온 지금 나는 확신한다.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최선의 선택이었고 서로를 구해 낸 선택이었다고. 배신은 달콤하게 시작되지만 그 끝에 남는 건 생각보다 훨씬 쓰디쓴 대가뿐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젠가 반드시 제 주인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 나는 오늘도 카페 셔터를 올리며 그런 생각을 한 번쯤 떠올린다. 그리고 뒤돌아 서 있는 두 사람을 떠올리기보다 지금 내 곁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본다. 이제 내가 지켜야 할 건 복수가 아니라 겨우 손에 넣은 이 평범한 행복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